새정치민주연합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그 1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동형입니다. 원래 지난주에 저희가 예고는 어떻게 했냐면 오늘은 진 3남매 없이 특집으로 주빌리 은행에 관해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또 긴급한 상황이 떴기 때문에 녹화를 안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호회식으로 지금 오늘 또 세 분을 급작스럽게 모시고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일단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부터 할까요? 예. 세밀하고 생생한 자료를 근거로 날카로운 질문을 해서 국방부 당국자가 저격수 또는 국방부 빠꼬미라고 부르는 진성준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강진 의원님. 진성준 의원님은 중앙일보의 멘트를 하셨는데요. 제가 국회 처음 들어왔을 때 조선일보가 저에게 했던 멘트. 친일 인명사전을 만든 민족문제연구소 출신의 김광진 의원입니다. 네. 그 조선일보의 멘트였어요? 원래 그 뒤엔 나쁜 말이 있는데 네. 앞에만. 나도 지금. 이건 그 뭐야 편집 아니야 편집? 아니요, 저는 정확하게 조선일보 써진 멘트를 그대로. 짜집기 예. 아닙니까? 나도 이건 짜집기.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한 건데 네. 그 뒤에 붙어 있는 게 있어. 그 뒤에 대부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네, 지선미 의원님. 안녕하세요. 강동의 그 선사유적지 관련 선사축제에서 제 생애 처음으로 마라톤 10km 완주, 그것도 아주 놀라운 실력으로 완주한 철인? 철녀? 철의 여인. 철의 여인? 그 멋있게. 철의 여인. 철의 여인 하면 대처가 생각나서. 그러니까. 근데 하프 정도는 뛰어야 뭐 무슨 철의 여보세요. 여인 얘기를 생애 하죠. 처음인데. 10km 뛰어놓고. 네. 진선미 의원입니다. 그 마라톤 행사는 어디 지역구에 사시는 거예요? 예, 선사유적지에서 해마다 선사축제 괜찮아요. 아주 성황리에 열리는 건데 그 일환으로 마라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동참했습니까? 그렇습니다. 10km. 네. 뭐 몇 분 만에 주파했습니까? 1시간 몇 분이 아니군요. 7분이요. 1시간 7분. 근데 진짜 좀 놀랬던 게 거기서 그 주최 측에서 약간 이벤트로 케냐 그 여성 그 마라토너 두 분을 그 초빙을 한 거예요. 진짜 프로 선수. 네, 그래서 10km를 같이 뛰었는데 네. 그분들이 당연히 1, 2위. 여성부 저 42등. 42등. 근데 1, 2위인데 35분. 그래서 그게 저보다 2배나 빠르게. 35분인데 그분들 나름 그냥 조깅한다고 뛰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네. 그리고 우리 저 진성준 의원 아까 소개를 뭐 예. 국방부 저격수 이렇게 했는데 이거 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요. 중앙일보가 예. 12일자 기사로 진성준 의원을 조금 때렸어요. 제목 한번 볼까요? 제목이 뭐냐면 군사 기밀을 흘리는 진성준. 이게 기사 타이틀입니다. 군사 기밀. 빨갱이입니까? 군사 기밀을 왜 흘렸어요?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어요. 네. 그 제목 앞에 스탑 불량국감. 불량국감의 불량국회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 기사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네. 중앙일보 5면이었을 거예요. 5면에 국감을 잘하는 우수 국감이라고 붙어 있나요? 우수 국감 한 사례, 그다음에 불량 국감 한 사례를 크게 실었어요. 근데 그 우수 국감은 누구냐면은 우리 당의 박광온 의원님. 국세청한테 날카롭게 질문을 해가지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받아냈대요. 그런데 진성준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세밀하고 생생한 자료로 날카롭게 질문한다고 해놓고서 군사기밀을 흘리는 진성준이라고 딱 해놨는데 이게 사이버사령부의 900연구소라고 하는 조직의 명칭을 거론했다고 군사기밀을 흘린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광진 의원님이 페이스북에다도 써주셨지만 그 사이버사령부의 900연구소라고 하는 조직은 사이버사령부가 업무 보고서에다가 조직도를 딱 그려가지고 900연구소를 딱 명기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국방부 스스로가 900연구소를 공개한 것이죠. 근데 공개했기 때문에 군사 기밀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900연구소를 언급했다고 군사기밀을 흘렸다고 그렇게 보도한 것입니다. 말도 안 그건 되네요. 국회의원만 진짜? 보는 문서가 아니고 뭐 기자분들이든 일반 시민이든 요구하면 다 볼 수 있는 자료죠. 아니 그럼 중앙일보 기자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제가 보좌관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정말 그런 게 쓰여 있었냐고 기자가 그러더래요. 쓰여 있었다 해서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몰랐다고 그러더라는만요.
몰랐으면 다음날 사설을 안 써야죠. 그러죠. 아, 그런데 그 또 계속 우기더란 말이죠. 그래서 중앙일보에 제가 정정 보도와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내용 증명으로 보내. 내용 증명으로 보냈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법적 절차에 착수한 것이죠. 그런데 중앙일보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요. 아직도요? 예. 그래서 언론중재위에 제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 경고망동 하지 마라. 그 얘기는 또 뭡니까? 그렇게 쓰셨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렇게 군사기밀 흘린다고 보도가 되니까 이 중앙일보를 본 일베 트위터리안들이 진성준 이적이다, 종북이다, 빨갱이다라고 막 이제 또 트윗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 해명을 얘기를 했죠. 구백연구소는 이미 국방부가 스스로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군사기밀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좀 지켜보고 경거망동하지 마시라. 이렇게 이제 트윗을 올렸는데 그것도 경거망동이라고 막말했다고. 그게 뭐 막말이야. 유권자인 국민에게. 아니 진짜 막 진짜. 말을 해 우리는. 진짜. 그러니까 뭐 말만 하면 막말을 해. 그러니까. 예. 그런 거는요, 진성준 의원 보고 뭐 이적이니 빨갱이 하는 거는 법적 조치 좀 취해주세요. 예. 제발 좀. 그렇게 할 해서 것입니다. 예. 단호하게 다시는 못 그러게.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 얘기 나왔으니까 제 사건도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8월 4일 날 지뢰 목함지뢰 터지고 나서 김광진 의원이 엠바고를 뭐 무시해가지고 맞아, 엠바고. 이게 국가 기밀을 다 누설했다 똑같은 사안이에요. 막 정편에서 떠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이게 국방위원회 자격이 있냐 없냐 막 그렇게 이제 한 게 있는데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제가 했고요. 언론사들을 했고 결정이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김광진 의원은 그 엠바고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 엠바고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네. 정정보도해라라고 해서 언론사들이 정정보도를 냈고요. 아, 했어요? 예. 네. 그다음에 근데 아무도 안 실어주죠. 예, 추가적으로 그 기사에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저를 비난할 때 어떤 내용이 있고 뒤에 백선엽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걸 꼭 붙여요. 예. 근데 그 부분도 제가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했거든요. 예. 같이 결정이 난 것이 백선엽에 의해서는 백선엽 장군은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법에 의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적은 의정 활동으로서 정상적인 것이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언론이 비난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언론사가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아주 축하. 법적 쾌거를 이루셨군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게 보도한 데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뭐 이런 거는 언론중재위는 그 손해배상은 따로 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필요한 그거- 경우는 이제 또 따로 별도로 민사를 소송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예. 웃긴 놈들이지. 아니,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 자기가 자서전에 본인이 직접 한국군 광복군을 토벌했다고 자기가 직접 썼는데 예. 그게 그럼 친일파지 뭐야. 이상한 사람들이야 하여튼. 근데 하여튼 이런 내용은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억울한 게 김광진 의원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은 막 기사가 수십 개가 나오는데 예. 그 이후에 몇 달 뒤에 이루어진 정정 보도 잘못됐다 이런 거는 보도 안 하죠. 안 나와. 안 그냥 나와요. 정정 보도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뭐 하나 터지면 언론 자체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안에 뭔가 있는지 좀 봐주셨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이 듭니다. 제발요. 네. 국정감사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한창인데 세 분도 역시 굉장히 바쁘게 보내시고 있죠. 원래 그 국회의원들이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뽐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국정감사 아니겠습니까? 예. 야당의 잔치라고들 하죠. 어떻습니까? 세 분의 국감. 우리 국감 수타는 우리 김광진 의원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 모두 셋이 다. 셋이다. 셋이 다. 저는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뭐 자그마하게 보도가 됐는데 통영함이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취재를 해봤더니 그 세월호 때 음파 탐지기가 없어가지고 세월호 구조 작업에 투입되지 못했잖아요. 뭐 해군 합참의장이 지시를 하고 해군 참모총장이 뭐 지시를 하고 했는데도 뭐 투입이 못 됐는데 이거 보니까 구조함이지만 구조 활동이나 이런 훈련들은 못 하고 뭘 하고 있냐면 바다에 쓰레기를 줍고 있어요. 참 한장하겠네. 1,600억짜리 함정을 가지고. 폐어망 바다 밑에 잠겨져 있는 쓰레기 걷어올리는 물론 그냥 노는이 어민들을 지원해주는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건 뭐 또 뭐 칭찬할 일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그게 음파 탐지기를 원래 제대로 된 장비를 구입해서 장착했으면 예. 구조 활동할 수 있었는데 예. 정말 쓰레기 같은 음파 탐지기를 그렇죠.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남은 차익은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 국방이나 안행이나 이렇게 일이 많은 위원회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배정받을 때는 선배 의원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약간 유배지 같은 곳에 왜 가냐. 그 일도 많이 없고 이렇게 얘기했거든. 국방위도 그랬지 않아요? 제일 그래도 예. 안행에는 특별화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그런가? 장점이 있잖아요. 예, 그랬는데 하여튼 안전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이슈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요번 국감 때 어떻게 보면 뭐 많은 얘기들을 했고 뭐 기사화도 많이 됐지만 그중에 그러니까 큰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진짜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지점이 어떤 거냐면 아시지만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해경이 해체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해체되는 방식이 아주 또 이렇게 우리나라 특성이 그런 거잖아요. 아주 원칙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마무리는 급마무리 해가지고 대충 얼버무려서 이렇게 뭐 마무리하는. 그래서 이게 조직 개편을 한 건데 문제는 해경이 해체가 된다고 계속 논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해경을 해체하면 여러 가지 너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해상 범죄도 너무 지능적으로 변화되고 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해경의 역할은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죠. 다만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데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슬쩍 논쟁이 많이 되니까 해상에서의 초동 수사권은 해경에게 여전히 준 거예요. 그리고 육상에 도착하면서부터는 이제 경찰에게 관할이 되는 건데 아니 사건이라는 게 그냥 해상에서 딱 있다가 육상으로 바로 넘어가는 게 이게 구분이 되는 게 뭐 많겠냐고요. 근데 이제 저는 너무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지금 마약 범죄 같은 게 특히 지금 뭐 어느 김무성 당대표 사위. 예. 그분의 이제 그런 게 심각하잖아요. 근데 청소년 마약 범죄도 계속 늘어나고 우리나라 마약 범죄가 계속 늘어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해경에서 그런 게 문제가 많고 또 해상으로 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전담반을 만들었었는데 그게 요번 그 국면에 제일 이게 그 폭탄에 맞아가지고 전격 해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해경의 마약 전담. 네, 해경의 마약 전담반이. 그리고 그게 육경으로 넘어갔냐? 안 넘어간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훅 날아간 거예요. 없어져 그래가지고 없어져 버려서 3년 내내 거의 100건 정도의 그 검거가 있었는데 빵건이야. 빵건. 싹 사라져버렸네. 빵건. 너무 당황해서 그래서 나는 제가 물어봐 확인했죠. 그럼 그게 육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처리된 게 아니냐. 아니래. 그냥 전담반이 확 날아가고 그 사람들이 현장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해경 안전만, 해양 안전에 대해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날아가서 그 검거 건수가 빵건이 돼버린 거야. 100건이 있던 거. 마약이 막 마구 들어오겠네요. 해상 들어왔다고 통로를 봐야 되는 통해서. 거죠. 그렇지, 알수 이미 없는 그러니까 1년 엑스타시, 동안에 물뽕, 히로뽕, 뭐, 예? 온갖 것을. 오바야. 웃음 주려고 지금 오바하는 거죠. 아니 근데 오바가 매우 아니고 심각한 거죠. 이번에 김무성 사위가 온갖 종류의 마약을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굉장히 아주 너무 무섭더라고요. 안행에서는 그 다른 주사기 네. 그것에 대해서는 뭔 얘기가 안 나와요? 그 경찰 수사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얘기를 왜 안 할 수 해요?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들에 대한 뭐 대처 방안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 국감전에 한번 더 검토해서 보고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는데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네. 그렇네요. 네. 군대도 요즘 마약이 엄청 늘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1년 사이에 네. 그러니까 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올해만 군인 중에 마약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17명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일선 해경들이 다 고생했잖아요. 죽을 만큼. 그런데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뭐였냐고요. 컨트롤 타워 부재였잖아요. 그럼 그게 안행부였잖아요. 예. 근데 오늘 이번에 새누리당 의원까지 지적하더라고요. 아주 승진 잔치를 벌렸어요. 이 자리가 늘어나니까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로 둘이가 나뉘어지고 자리가 또 늘어났다. 해경이 뭐 해체되면서 갑자기 국민안전처 밑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경찰들이 뭐 이렇게 아이고 승진 잔치가 벌려졌어요. 자기들끼리 자축 파티를 네. 열었거든요. 네. 근데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인 것 같아요. 있어 보면 어떤 사건이 터지면
진짜 해결해야 될 걸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처 예산 늘리고 자기 조직 확대하고 그러니까 뭐 무인기 하나가 날라오면 뭐 무슨 레이더 사령부를 창설해야 된다느니 뭐 돈을 얼마가 더 필요한다느니 노크 기순이 터지면은 철책 예산 얼마를 들이고 GOP 과학화에 뭐 500억을 들여야 된다느니 뭐 계속 이런 전혀 것을로 엉뚱한 곳으로 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유대훈 의원님이 주축이 돼서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이 문제제기 다 했던 거예요. 이 해경은 점점 확대하고 독립시켜서 아주 전문화 시켜야 된다라는 네. 것이 공론이었는데 예. 뭐 대통령님이 한 말 하시니 뭐 그것을 다 마무리하려고 그냥 급마무리하려고 근데 어쨌든 그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우리가 심각하죠. 마약 뭐 좀 청정국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었는데 그렇죠. 국내에서 제조가 안 되면 다 수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근데 공항으로 들어오는 것은 거의 다 사실 뭐 검색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항문에다 숨기고 별게 다 있는데 다 잡아내는데 해상으로 들어오면 지금 그게 지금 없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 단속하는 없어져 사람들이 버렸다니까요, 단속. 3년에 100건을 그동안 단속했다 예, 그러면 한 25 달에 한 두 건 정도 꼴이라고 봐야 될 텐데 네. 그게 지금 날아갔다. 굉장히 심각하고 심각한 거죠. 진짜 심각한 거죠. 그 나는 지금 뭐 그 마약 얘기 나서 김무성 대표 얘기를 조금만 하면 예. 김 대표가 어쨌든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인데 예. 자기 사위 문제가 불거지면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을 텐데 왜 굳이 결혼을 시켰을까요? 현직 대통령 친동생도 마약에도 대통령 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닐까? 근데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위의 집안이 충청도에서 워낙 잘 나가는 집안이니까 예. 충청도 표를 의식한 게 아닌가. 뭐 이런 그렇겠죠. 예상 가능하다고 네. 보여지는데. 예. 아 근데 그리고 아무리 정치적으로 그래도 나도- 나는 어떻게 결혼할까 그러니까 모르겠어. 저 또 구박받을지 모르는데 그게 또 정말 그 따님의 그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따님의 사랑으로 그 부분들이 감싸진 거다라고 믿고 싶어요. 속보에 나온 32년간 한 번도 속썩이지 않아. 게 또 나 구박받을 것 박근혜 같아. 대통령의 여동생의 남편 네. 공화당 총재 신동욱 씨 그분이 어디 종편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딸 예. 예? 둘째 딸이죠. 수원대 교수. 예. 그 둘째 딸이 같이 마약을 한 게 아니겠느냐. 그런 아, 그건 얘기를 라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의혹을 아니 그러니까 진성준이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고 아니고. 그분이 신동욱 씨가 네, 진짜 제기했던 신동욱 거죠. 씨가. 근데 언제 신동욱 총재의 말을 그렇게 진지하게 들었다고. 아니 종편에 나왔다고 보도가 돼서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의문이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이런 마약류들은 혼자 하는 게 혼자 안 아니고 하죠. 예. 같이 한대요. 같이 하고. 왜냐하면 특히 이제 성행위를 하면 그 쾌감이 극대화되니까. 네. 뽕의 쾌감이.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 문제의 사위 이 씨의 집에서 17개의 주사기가 발견됐는데 그 주사기에 딱 2개만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에서는 이 씨의 DNA가 검출됐는데 하나는 누구 것인지 모른다고. 그럼 15개는 아예 하지도 않은 예, 거예요. 아직 어떻게 된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이 씨가 구입한 마약이 3.5g이라는데 그중에 0.4g은 어디다 썼는지가 나와요. 그거를 이 씨가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두 3.5g이면 110명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양이래요. 수사의 ABC는 3.5g이면 이 3.5g을 다 어디다 썼느냐. 0.4는 이 씨 네가 했다. 그럼 나머지 3.1g은 어디다 했느냐를 밝히는 게 핵심이라거든요. 그렇죠.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으면 그걸 압수하든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가 대단히 부실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아까 2개 주사기. 예. 그 중에 수사하지 않은 하나의 주사기에서 이 씨 아닌 다른 DNA가 나왔다 이거 예, 거잖아요. 이 씨가 아닌 다른 사람. 그럼 그 DNA를 원래는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혹시 다른 범죄가 일어나면 이 DNA가 맞춰보면 되니까. 근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도대체 예. 누구일 것이냐. 그래서 신동욱 씨는 아마 이 주사기 나온 DNA가 딸일 것이라고 추측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추측을 한 거죠. 합리적인 의심이죠. 네, 그렇게 쓰겠다. 보니까 제가 검찰청 마약 백과를 보니까 마약 재범률이 41%더라고요. 그 중독성이니까 굉장히 제가 많아요. 담배 못 아니 끊듯이. 그러니까 진짜 저는 한 번 어쩌다가 예. 뭐 어떤 뭐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뭐 술에 섞여서 한 번 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건 또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아니 결혼하려고 하는 상대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근데 네. 15번을 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지. 과연 소위 말하는 뽕쟁이잖아. 음. 그렇죠. 그것도 15번이
밝혀진 거고 수사에서 밝혀진 게 15번이고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이죠. 더 적지는 않고 그런 거기 때문에. 진짜.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저기 정종섭 장관, 최경환 부총리의 선거 개입 발언 문제가 됐었던 총선 뭐 필승 예. 이거 중앙선관위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 중앙선관위가 뭐라고 답변을 내렸습니까? 선거 중립을 선거법 위반했다는 위반은 의심이 가지만 당원이기 때문에. 예, 아니 당원 뭐 정종섭은 당원이 아니니까 아, 그래요? 그 말도 의심은 있던데. 가지만 선거법 위반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주의를 촉구한다.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예. 답변을 해줬군요. 예. 그러면은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탄핵소추안을 냈다고 들었는데. 냈습니다. 그렇죠. 네. 냈으면 이게 국회 투표로 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 이렇게 되면 탄핵안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면 장관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제적의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과반수가 찬성. 예, 제적의원의 과반수. 가중돼 있죠. 네. 그러면은 이게 통과되기 어렵겠네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뭐 새누리당에서 반란표가 나오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죠? 아마도. 근데 모르겠어요. 그분이 정종섭 장관이 경주에 국회의원 출마를 하려고 네. 한다는 소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따져 물어보셨어요? 네, 이번에 네. 그런 얘기들이 국감장에서? 예, 네. 제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인데 네. 진성준 의원님이 답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논쟁을 이렇게 언급하신 분들이 계셨죠. 그런데 이제 이분은 전혀 그럴 일은 없고 그거에 대해서는 확답은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출마하실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확답은 하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이분은 계속 반복적으로 어쨌든 본인이 그럴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뭐 실수였다 계속. 네. 그런 소문이 파다하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 내의 정적들이 라이벌들이 정종섭을 이참에 제거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반란표를 던질 수도 있을지 모르지. 경주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분들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시사 표? 시사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오늘 우리가 모인 진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16일 날 수요일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앙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안을 통과하냐 안 하냐 요 문제 가지고 중앙위원회를 열은 거죠. 예. 열었는데 그 얘기하기 요 대본 요 얘기도 좀 해주고. 뭐예요? 뭐 나 왜 대본을 안 줘? 알겠습니다. 야, 좀 칭찬 한번 자, 해줍시다. 게시판 댓글을 보면 진짜다에서는 집남배 3인방이 재미있고 편안한 이미지인데 국감장이나 국회회의장에서는 카리스마 있고 꼼꼼하고 멋지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남은 국감기간 동안도 국민을 대신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대본에 써 있습니다. 제가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댓글에 그런 글이 있었는데 이걸 또 언제 또 봐가지고 이걸 꼭 해달라고 이야기가 많은 건 아니고 댓글에 한두 편 쓰이는 한두 거 명 있어요. 있었어요. 진짜. 어쨌든 앞으로도 국감 많이 신경 써주시고 우리도 칭찬 받으면 힘 좀 나니까요. 열심히 중앙위, 하겠습니다. 중앙위원회 이야기하기 전에 그 이종걸 원내대표가 재신임 같은 건 유신 때나 있었던 일이다. 이런 발언을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당합하게 논란이 일었는데 우리 저 진성준 의원이 트위터에다가 페이스북인가요? 트위터에다가 이종걸 원내대표님 즉각 사과하십시오. 목불 인견의 집안 싸움으로 당에 대한 국민의 환멸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재신임 투표를 하면 국정감사를 망치고 전당대회를 하면 국정감사가 잘 됩니까? 이 지긋지긋한 내분을 하루빨리 끝장내야 당이 삽니다. 이렇게 아주 돌직구를 날려가지고 우리 댓글에 진성준은 칭찬이 지금 뭐 엄청나게 나와 있어. 나 왜 이 사람들이 일어나 싶었어. 근데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왜 이런 글을 쓰셨습니까? 이종걸 원내대표가 아주 불쾌할 수도 있겠는데. 이종걸 원내대표가 사과를 했죠. 네네네. 그 뒤에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문재인 대표에게 진위가 그런 게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도 하면서 사과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도도 됐지요. 뭐 이종걸 대표가 사과했던 데서 보듯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이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빨리 그런 방식으로라도 수습되지 아니하면 당이 이 지도부 상호 간의 이런 극심한 불신으로 정말로 풍지박산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나름으로는 당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충정으로 이른바 돌직구 조언을 했는데 그걸 막 우리 네티즌들은
막 시원하다 이렇게 네.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시원하다고 근데 해요. 시원한 게 아니고 정말로 마음 아프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최재성 의원은 그러니까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가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근데 지금 문재인 의원은 사과를 받아들인 거죠. 예, 뭐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사과를 하는데 아이 나 사과 못 받는다고 하셨겠습니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런 건 아닐 텐데 저는 지금 국회가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고 또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국정감사가 끝나면 곧바로 또 예산심사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신임을 묻겠다든지 또는 뭐 징계를 추진하겠다든지 하는 건 좀 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걸 대표가 사과했지만 그것이 우리 국민 앞에 보인 게 아니었다면 저는 공개 사과라도 해서 이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당이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뭐 당원 50몇 분이 그 징계를 신청했다고 그렇게 예, 제소했다고 들었습니다. 제소했다고. 예. 그렇죠. 그럼 어쨌든 위에 올라가겠네요.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하겠습니다. 판단하겠네요. 판단하면. 네. 어쨌든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인 것만 틀림없다. 네. 사실 그 대표가 그 유신 시절에 유신에 싸우느라고 뭐 예. 힘겨운 일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감옥도 가신 분이 그렇죠. 예. 그랬는데 그걸 유신이라고 비교를 하니까 조금 좀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자, 중앙위원회 이야기 해봅시다. 오늘 중앙위원회 개최됐는데 2시 30분에 오늘 참석 인원이 318명 참석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개회할 때. 개회할 때 성원 보고를 하면서 2시 5분쯤 됐을까요? 2시 5분에 성원 보고를 할 때 318명이 참석해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그 이후에 더 많은 분이 들어온 거죠. 많이 네, 들어와서 네, 네. 417명이 참석한 그렇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576명 중 417명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예.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참석하셨죠? 네, 오늘 안건이 2개의 안건이 있었습니다. 모두 당헌 개정안이었는데 그 당헌 개정안을 국회는 하나의 법률 개정안이 나오면 여기에 다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한 건으로만 처리하는데 당은 지도부 개편안, 지도체제 개편안을 하나의 안으로 하고 공천과 관련된 룰, 규칙을 하나의 안으로 해서 2개의 안으로 통과시켰습니다만 그 2개의 안 모두 다 만장일치로 박수로 통과되었습니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뭐 퇴장하셨던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석자가 좀 있으셨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많이 참석했었던 숫자는 417분이지만 1안 통과되고 2안 통과될 때는 300 몇십 분씩 이렇게 예. 1안 처리될 때 371 명. 2안 처리될 때 340명. 예, 이렇게 됐습니다. 네, 매우 긴장되는 회의였어요. 여지껏 저는 당을 오래 했으니까 수많은 중앙위원회 또 전당대회 이런 것도 봤습니다만 그 어느 중앙위원회 때보다 긴장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중앙이 여기서 투표는 어떻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무기명 투표를 해야 계속 주장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중간에 퇴장하신 의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무기명 비밀 투표로 이 의결 안건들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분들 외에는 뭐 압도적인 다수가 그렇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특히 이분들이 내세운 게 뭐였냐면 이게 당헌 개정안이지만 사실은 이 당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표께서 사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 만큼 사실상의 대표 신임 아니고 따라서 인사에 해당하는 아니므로 우리 당규가 정한 대로 또 국회법 관례에 따라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지 않았죠. 내용이나 형식이나 다 당헌 개정안인 만큼 당이 정한 대로 공개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압도적인 다수여서 표결에 갈 것도 없이 박수로
채택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현장에 있다가 느끼는 건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비노라고 또 그럴까봐 그러긴 한데 제가 그 옆에 서른 의원님하고 이목규 의원님한테 그 말 드렸어요. 아 분위기가 이렇게 다 이기는 상황인데 그냥 무기명 투표를 딱 해가지고 깔끔하게 하면 압도적으로 이기고 뭐 소위 비노 측에서도 제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날치기니 어쩌니 이 말을 또 계속 이제 하고 다닐 텐데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견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나는 그 어차피 무명 현장의 투표를- 분위기가 예를 들면 투표하면 질 수도 있겠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전혀. 근데 저는 그건 좀 다르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뒤돌아가 보면 전당대 28 전당대회 직전에 제가 혁신위원이기도 하고 전당대회 준비위원이기도 했는데 그때 우리가 룰 변경 문제 있었잖아요. 근데 룰 변경이라고 저는 지금도 제가 변호사인데 어쨌든 제 그 법적인 관점에서 또 그리고 그 당시에 모여 있었던 15명 중에 13분인가? 이 모든 분들이 다 동의했던 게 룰 변경은 아니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룰 변경이라고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관점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그때는 그냥 그러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렇게라도 다 해서 뭐 이렇게 편하게 통과시키자. 지금 이것도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투표를 하거나 뭘 했으면 네. 룰 변경이네 아니네라고 하는 게 딱 결정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근데 뿐만 아니, 아니고 지금도 이것도 이게 원리와 마찬가지죠. 원칙에 관한 문제이라는 네, 거고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인사안이 아닌데 아니 저희가 지난번에 인사가- 통합할 때도 무기명 투표를 했지 그 않습니까? 통합은 당내에서 찬반 양론이 아주 거셌죠. 그래서 당원과 대의원의 뜻을 분명하게 물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 전당대회에서 그랬던 것이죠. 이번 안도 사실은 원리와 원칙이 아니지만 김성곤 중앙위원회 의장이 우리 중앙위원들의 뜻을 물었죠. 뜻을 물어서 압도적인 다수가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공개 투표로 거기서 진행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던 반대를 것입니다. 그 손 들긴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특별히 딱 아니 의원님 그러면 이걸 공개 투표로 할 거냐 아니면 비공개 투표로 할 거냐를 역시 비공개 투표로 결정해야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당직자니까 이 중앙위원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무기명 비밀 투표를 계속 요구하는 분이 있다면 이건 피할 수 없다. 투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표결로 정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당 지도부나 또 우리 실무 당직을 하는 사람들이 다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주장하면 의견을 물어가지고 결정을 하자. 그러면 표결 방식을 비밀로 할 거냐 공개로 할 거냐를 그러면 결정하는데 뭘로 결정할 건가. 그것 역시도 비공개 비밀 투표로 해야 되는가. 그거는 일반 안건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데 김성곤 의장이 의사를 확인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진행된 것이다. 일단 뭐 어쨌든 근데 그건 아쉬운 좀 부분들이 있는 그 거니까요. 관점이고 저는 뭐 개파를 떠나서 요구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그런 상황을 할 생각해요. 수도 있는 네.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 반대하신 분들은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중앙위 공개 투표는 혁신이 아니라 유신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집단 퇴장했습니다. 집단 퇴장하고 난 뒤에 성명서를 하나 발표했어요. 혁신하는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도 혁신의 본질과 동떨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째는 최고위원회의 적법한 의결 절차가 무시되었다. 둘째는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공개 투표로 밀어붙였다고 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많은 중앙위원들이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 성립 여부조차 확인 안 한 상태에서 안건 통과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명하신 분, 이 성명서에 서명하신 분이 총 12명인데요. 김동철, 김두관, 김영한, 노웅래, 문병호, 신하경, 유성엽, 정성호, 주승용, 최원식, 최재천, 황주영 의원 이렇게 총 12분입니다. 근데 이 무기명 비밀 투표 하자고 하신 분들은 이 성명서에 사인은 하지 않았지만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다 합치면 2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당연히 다른 이건 뭐, 분들은 기본적으로 한 번씩 거론되셨는데 김두관 장관은 처음으로 이에 동참하신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예, 뭐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 김두관 장관의 의사가 그동안에 확인되는 일이 없어서 그랬겠죠.
이거 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박원순 서울시장도 일찍 빠져나갔다고 기사에 그렇게 났던데 박원순 시장이 혁신에 반대해서 나간 겁니까? 아니요. 아, 그건 아니고. 네. 그런 건 아니고 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참석하셨다가 예. 일정 때문에. 예. 확실히 아닌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까? 아니 진짜 기사에 그렇게 떴어요. 네. 저희가 한 2시간이 넘게 진행됐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은 그렇게 계속 앉아 계시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 이렇게 퇴장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장에 남아 있으면서 토론을 하고 토론의 결과를 수용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무기명 비밀 투표를 주장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퇴장해 버리는 것,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것이 지도부가 가령 중앙위원회 김성곤 의장이 중앙위원들의 뜻을 전혀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를테면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냥 뭐 만장일치로 채택하자고 막 밀어붙였거나 뭐 그랬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의사진행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고 퇴장하실 수도 있겠으나 위원들에게 의사를 확인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정말로 압도적인 다수가 이건 공개투표로 진행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자 우리 이제 문제를 제기하셨던 의원들이 퇴장을 했죠. 퇴장을 하니까 그러면 표결을 할 것도 없이 만장일치로 박수로 가결하자.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마지막에는 이 혁신안 처리에 반대했던 이종걸 원내대표도 분위기를 보니 처리될 것 같다. 다 찬성하시는 것 같다. 좋다. 그렇게 하고 우리 당의 단합과 통합도 중요하지만 또 범야권의 통합도 중요한 것인 만큼 그 통합을 추진하는 기구를 당내에 띄우자라고 제안하면서 결과에 다 승복하는 그런 모양새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종걸 의원도 받아들였네요. 예, 결과에 예. 대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그 이렇게 절차 얘기하는 수적인 확인? 네. 이것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이석자는 뭐 끊임없이 네네네.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가결할 때 370분 이상 371. 일분 계셨고 또 그러니까 그 당직자들이 다 그건 확인하고 있었던 네네. 거거든요. 숫자를. 그래서 340명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되는데 그게 법적인 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그 통과되는 전혀 혹시 어려운 기준이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같은데요. 500몇 명인데 몇 명 이상 안 들어오면 아예 모두 안건을 못 과반이 나가는- 넘어야 됩니다. 과반이 넘어야 과반. 됩니까? 예. 요건 당헌을 통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탄핵 소추안 의결처럼 중앙위원 재적의 과반수여야 되거든요. 중앙위원 총 재적이 576명인데 그것의 과반수는 289명입니다. 그러니까 289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이안 의결 당시에 340명이 계셨고 이란일 때 371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 안에 반대했다면 참여를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으면 지금 불참했는데 역시 이것도 아마 이 혁신안에 대해서 항의 표시 혹은 불만의 표시로 불참한 것 같아요. 본인은 그렇게 의사표시 하셨지 않아요? 네네네. 기자회견하면서. 그 불참하면서 불참 결정의 이유를 네. 밝혔어요. 기자들에게. 그래서 당신은 어저께 문재인 대표하고 회동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번 혁신안이 대단히 미흡하다. 본질적인 혁신이 아니다. 따라서 이 의결을 보류해야 된다고 얘기했다. 중앙위를 연기하거나 그게 안 된다면 의결을 보류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참석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게 당헌 개정안에 대한 투표가 아니고 사실상의 문재인 대표 신임 투표이기 때문에 반대 토론이나 의사표시가 봉쇄됐다. 그러니까 내 참석을 안 하겠다.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상당히 멋지게 우아하게 하셨지만 사실은 이 혁신안에 반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저는 참여를 안 한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보도에도 났습니다만 오늘 그렇게 무기명 비밀투표를 주장하셨던 분들은 중앙위원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전화를 돌리기도 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당인의 자세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특히 야권을 지지하는 분들이 좀 안타까움을 표시해요.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의 뭐 어떻게 보면 두 마리 용인 거죠. 문재인, 안철수. 근데 이 두 사람이 계속 불협화음을 내고 있고 공개적으로 편지도 주고 받았고 어제 사실은 두 분이
전격적으로 회동을 했는데 뭐 성과 없이 끝이 났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자꾸 싸움을 일어나다 보니까 다른 진영까지 번져가지고 조국 교수 같으면 뭐 그럴 거면 안철수 의원 탈당하라고 그러고 한상진 의원 같으면은 지난해 대선 보고서부터 계속 문재인 대표를 어떻게 보면 디스했지 않습니까? 또 문재인 의원을 깎아내고 이랬거든요. 이런 불협화음이 언제까지 갈까요? 쭉 그런데 문재인 안철수의 어젯밤 회동이 아무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면한 현안에서 이견을 보였죠. 한 분은 중앙위는 뭐 진행돼야 된다는 입장을 문 대표는 견지했고 안철수 대표는 보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또 신임 투표도 문재인 대표는 추석 전까지 끝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안철수 대표는 그걸 취소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하는 본질적인 혁신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데는 문재인 대표도 동의를 하고 일단 미흡한 대로 이번 혁신안을 통과시키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본질적인 혁신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데는 뜻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본질적인 혁신이 무엇인가? 세 가지죠. 하나는 낡은 진보의 청산. 두 번째는 부정부패의 척결, 우리 내부에 있는. 세 번째는 새로운 인재의 영입. 요 세 가지인데 요 세 가지에는 문재인 대표도 동의한다. 같이 하자.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한 번도 아닌 적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공허한 구호가 돼버릴 수도 있는데 실천이 중요한 거지 그거야 그러니까 뭐. 아니 우리가 계속 혁신할 때마다 그걸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계속? 아니 그래서 예. 결국 낡은 진보의 청산이나 부정부패의 척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낡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음 총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또 부정부패에 대해서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정부패 전력이 있으면 출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다 공천 이를테면 문제. 인적 쇄신이 혁신의 마침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인위적이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 것이니 시스템을 통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시스템을 갖춘 것이 이번 혁신 아니란 말이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저는 첫 출발을 잘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그 문 대표 재신임안 철회해라. 이 주장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안철수 의원이 계속해서 결단을 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문 대표한테. 그래서 문 대표 결단 내렸잖아요. 그 당신들이 나로는 안 된다. 문재인 체제로는 총선에 자꾸 진다 그러니까 내가 그럼 한번 물어보겠다. 당원들한테. 가만히 있으면 당대표지만 다시 한번 물어봐서 재신을 묻겠다는 거잖아요. 당원들한테도 물어보고 국민들한테 물어보고 안 된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원하는 결단은 그 절차를 그냥 물러나라 이런 거죠. 그냥 결단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도 저게 영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중앙위원회를 좀 연기하자 그런 거는 이 내용에 대해서 토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는 명분이 있어. 근데 명분이 있어? 아니. 난 명분이 없다고 봐요. 저도요. 혁신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면 저는 그건 토론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분들도 반혁신파 또는 기득권파 이걸로 분류되기 싫으니까 혁신안에 대해서 반대한다 소리는 안 하고 문재인 대표의 신임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건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혁신안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혁신안에 대해서 네.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는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네, 논의는 필요하죠. 혁신안에 대해서. 이번 혁신안에 대해서. 논의할 시간은 필요하죠. 논의할 시간은 필요하죠. 사실 근데 저희가 논의할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 그래서 조금 더 기간을 달라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데 재신임은 계속 하라고 그렇게 해놓고 아니, 왜 그건 또 한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런지 모르겠어. 사실 솔직히 제가 전에 혁신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이번 혁신위원회가 유난히 특별 대우 받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을 부여받았는데 뭐. 그 정권을 부여받았다는 그런 명분 또 그 어떤 시기적인 그런 특수성 때문에 기존의 저 혁신위원으로서는 우리가 존재감이 우리 때는 없어, 존재감. 그러니까 우리 때는 뭐 안만 내놓으면 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해봐서 하는데 뭐 이거는 어떻고 이건 어떻고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그냥 그게 후루룩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제일 안타까운 게 나는 김상곤 위원장 같아요. 그 가만히 다음 총선에 나가려고 했던 사람을 그냥 끌어들여가지고 총선에도 못 나가게 하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게 하고 김상곤 위원장 이상한 사람 돼버린 거예요. 이거.
아니요. 욕은 드셨어도 네. 또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혁신 의원으로서 존재감 없었던 전혁신 의원으로서 지금 이렇게 마무리되게 만들고 이 혁신안이 이렇게 통과되고 이건 굉장히 진전이죠. 네. 자, 그러면 네, 잘한 겁니다. 문 대표는 재신임을 세 가지 걸었지 않습니까? 이제 중앙위 통과, 그 다음에 투표, 국민 투표하고 투표가 아니지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 당원 투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예. 근데 지금 첫 번째 사는 넘은 거예요. 중앙위 통과됐으니까. 그럼 뭐 이제 신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이런 것이었죠. 그러니까요. 예. 예, 본인이 뭐, 얘기를 했으니까 통과 안 되면 사퇴하겠다 얘기했으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얘기니까. 예. 이제 그러면은 재신임만 당원들한테 물어보고 국민 여론조사하고 이건 어떻게 진행됩니까? 지금 문 대표는 추석제를 하겠다는 거고 그 반대하시는 분들은 안 된다. 연기해라. 공천해라라고 하는 거죠. 국감 이후로 연기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국감 이후로까지 연기하는 것은 당의 상황을 계속 장기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지금에라도 빨리 처리를 해서 당의 단합과 통합의 하나의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대표는 어쨌든 확고한 뜻이 그래요. 추석 전에는 결론을 내자. 좌지간 신임을 못 받으면 뭐 국민 여론조사에서든 당원 투표에서든 둘 중에 하나에서라도 신임을 못 받으면 물러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만큼 빨리 결단해서 처리하자. 저는 그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른 분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도 그냥 하려면 빨리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추석 전에 해야 추석 민심을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내려가서 이제 우리 지지자들끼리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추석 전에 해야 될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피로감이 오니까. 그렇죠. 피로감이 예.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진짜 아유 괴롭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이제 탈당이 아니냐. 지금 계속해서 탈당 얘기 나오고 박주선 의원은 아직도 탈당 이야기 아직 하고 계시더라고. 오늘 아침에도 라디오 나오셔가지고. 박주선 나 의원은 정말 속상해요. 그 광주 동구 아닙니까? 네. 광주 동구가 인구가 적어가지고 지역구가 없어집니다. 인접 지역구에 흡수 통합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역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뭔가 정치적 활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다고 지역구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 당 내에서 현역들 간의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평가위원회 과정, 무슨 전략공천 심사의 과정, 뭐 자격심사의 과정 이런 데에서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경선 자체에서 컷될 수 있으니까 그냥 차라리 뭐 뭐라도 나가서 본선을 치르겠다. 새롭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동의하는 분이 없으니까 자꾸 막 안철수 탈당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안철수 대표는 그 분명히 선을 그었지 않았습니까? 탈당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 재신임 통과되고 다 된다 그러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박준현 전남지사가 뭐 신민당인가 뭐 만든다 그랬고 천정배 의원이 또 신당 만든다 그러고 그러면서 자꾸 새정치민주연합 사람들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재신임 통과됐다 치고 그 이후에 분란 또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추진한다고 하는 신민당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려운 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박준영 지사가 그만한 지도자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심지어는 천정배 의원조차도 광주 전남 지역에서 야권 분열의 새로운 신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데는 아주 확고하게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이를테면 자신들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신당 창당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창당하는 모습으로 결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매우 위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당 내에서도 탈당해서 거기에 합류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천정배 신당 같은 경우 전국 정당은 절대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호남을 기반으로 호남 정당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 근데 호남 정당은 만들어질 거예요. 천정배 신당. 근데 제가 보기에는 탈당파는 없을 것 같아요. 현역 의원이 그걸 버리고 천정배 신당으로 갈 리는 없는데 공천 떨어지면 갈 거 아니에요. 떨어지고 나서 가기엔 타이밍 뭐 안 맞을 것 같고요. 지금도 호남에서는 사실 호남은 그 호남의 2인자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출마하려고 예비하고 있는. 근데 그분들이 저희 당 포스터 말고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나가기에는 또 당연히 질 것 같고. 그래서 그 주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천정배 의원이 뭐 어떤
지도력이 있고 리더로서 역할이 있어서가 아니라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당은 만들어질 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당은 우리는 지역당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5개 이상의 근데 그거 만드는 시도당을 거야. 만들어야만 하거든요.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게 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이 만들려고 치면 뭐. 그럴 것 같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쉽지 저도 않아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쉽지 않습니다. 네. 더군다나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미 만들어진다고 창당선언이 된 신민당의 세력과 그걸 또 두 가지가 동시에 당이 만들어진다? 그건 진짜 쉬운 신민당은 일은 뭐 큰 의미가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 손 치더라도 그 기반하는 세력이 어떻게 보면 그 공유되는 게 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세력을 분산시켜서 따로 당이 2개의 당이 나온다? 이건 좀 저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 어쨌든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권 새정치민주연합뿐만 아니고 다른 야당까지 다 합쳐도 새누리당 안 되길까 말까인데 그러게.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지금 이러고 자꾸 분열 양상을 보이니까 좀 안타깝네요. 네, 아니 그래서 우리 당에 확고한 컨센서스가 있다고 하면 당의 통합과 단결은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야 당의 통합과 단결이 실현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당대표를 중심으로 우리가 뽑은 당대표니까 당대표를 중심으로 단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만으로도 안 된다. 지금 당 바깥에 있는 야당 세력들을 다 포괄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확고한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고 그래서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는 반드시 1대1 대립구도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 일대일로 생각에도,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그냥 저의 느낌이 계속 이렇게 분당 얘기하시고 탈당 얘기하시는 이런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통합을 위한 또 다른 말처럼 들려요. 근데 그래요? 다만 그것을 주도권 행사를 내가 하고 싶거나 누군가가 하고 싶으신 거지 그걸 통해서 신당 분당을 통해서는 다 망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못 나가지만 자꾸 나간다고 말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문 대표가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총선에서 지면 책임지겠다고. 그러니까 총선 때까지는 정말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가지고 총선 지면은 그때 나가라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좀 그랬으면 좀 좋겠습니다. 총선이 치면 당장 국회의원들이 타격을 받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질 것 같으면 내려와라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바람직하지 문 대표가 않은 내려오면 이깁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문재인 대표가 내려오면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참 알겠습니다. 이 참 야권의 분열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맨날 이런 얘기만 해서 좀 우리 청취자는 굉장히 죄송스럽네요. 죄송스럽고 또 댓글란에 하는데 계속 이런 얘기 좀 해달라고 답답하다고. 네. 당내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꾸 여쭤보신 분이 계셔서 오늘 긴급하게 일정 있으신 세 분, 국감 중에 바쁘신 세 분을 또 기어코 모셔가지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도 아까 그렇게 칭찬 댓글 해주셔서. 억지 춘향으로 읽었는데 뭘. 그건 작가님이 그러신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2부 주빌리 은행 특집, 주빌리 은행 특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 안녕. 안녕. 그거 계속 해야 돼요, 진짜 안녕. 그거 안 좋다고. 아 그래요? 어때요? 귀가 얇아.